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10년 후 100배 오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입니다. 저자 박종한. 출판사 나비의 활주로.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챕터 1. 암호화폐 시장이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까닭. 만약 지금 암호화폐를 사지 않으면 5년 뒤에 지금과 똑같은 후회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투자의 최고 덕목은 다름 아닌 이것. 암호화폐 시장에 큰 하락장이 올 때마다 밤잠을 설치는 투자자가 많습니다. 당신도 불안했던 경험이 몇 번쯤은 있으시죠? 그런데 아무리 크게 떨어져도 반드시 회복할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스트레스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지 않을까요?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장이 조금만 깊어지거나 길어져도 좌불안석이 되는 이유는 시장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암호화폐 투자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자리를 굳건한 믿음으로 채우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물론 맹목적인 믿음은 곤란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타당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주변의 누군가가 코인 투자로 대박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아무런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면 제대로 된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에 관한 충분한 공부와 조사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 우러나오는 법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투자자가 암호화폐에 관해 깊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외에도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투자 자산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투자에서는 유독 묻지마 투자가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집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도장을 찍는 구매자는 거의 없습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입지, 주변 시설, 브랜드, 학군 등을 꼼꼼히 살피고 분석합니다. 이후 최종 후보지가 정해지면 발품을 팔아 직접 방문한 뒤 하자가 없는지 살펴보고 나서야 신중히 도장을 찍습니다. 반면 부동산보다 훨씬 위험한 자산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는 어떨까요? 투자하려는 암호화폐의 용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마우스를 클릭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주변 누군가의 추천에 무턱대고 사진 않으셨나요? 암호화폐 투자는 기술적인 이슈가 많고 변화 속도도 워낙 빨라 분석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고 자신만의 확고한 투자 원칙을 세우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믿음과 더불어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모든 자본시장에서 큰 성공은 긍정주의자의 몫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든 이상 온갖 부정적인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주변에는 암호화폐 투자를 투기나 도박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하락장이 오면 내 그럴 줄 알았지 하며 끌끌 혀를 찹니다. 확고한 믿음과 긍정적인 마음이 없는 투자자는 언제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을 영영 떠나게 될지도 모르고요. 이는 100배의 수익을 얻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시장이 사라지거나 투자자가 영영 시장을 떠나게 되면 100배는커녕 큰 손해만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장을 통해 당신의 믿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왜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제 나름의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더불어 암호화폐의 여러 위험성이 왜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당신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믿음이 이미 충만해서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챕터 1을 넘기고 챕터 2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2장
정부 규제로 암호화폐가 사라진다고?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지만 투자를 주저하는 분께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두 가지 요소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바로 정부 규제와 변동성입니다. 먼저 정부 규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이고 이 중 투자자가 더욱 두려워하는 나라는 단연 중국입니다.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장 폐쇄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암호화폐 시장은 반토막이 나곤 했습니다.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명목상으로는 환경오염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사용한 전력은 폴란드의 1년치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 중 60% 이상을 중국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중국의 전력 생산에서 화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서 60%에 달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건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물론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은 비트코인이 사용한 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중국이 친환경 수력 발전을 사용하는 채굴장마저 폐쇄하면서 환경오염이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과연 중국이 금지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에 대한 정부의 힘은 화폐에서 나옵니다. 중국은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암호화폐의 성장이 자신들의 화폐 통제력을 뒤흔들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중국은 공산국가라서 인터넷도 검열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 상태입니다. CBDC의 발행도 관계 있습니다. CBDC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로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 화폐입니다. 전 세계에서 CBDC의 발행을 가장 서두르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CBDC를 통해 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고 검은 돈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CBDC의 진짜 속셈은 미국과의 화폐 패권 경쟁에 있습니다.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 만들려는 야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굴장의 폐쇄는 CBDC의 저변 확대와 관계가 있습니다. 간혹 CBDC가 암호화폐 시장을 무너뜨릴 거라며 두려워하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국의 통제가 이렇게 강력한데도 암호화폐의 성장을 막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에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1. 탈중앙화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의 핵심 가치를 딱 한 단어로 정의하면 탈중앙화입니다. 탈중앙화는 중앙 집중화를 벗어나 분산된 단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비트코인 채굴자의 70% 가까이가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트코인에 관한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컸습니다. 탈중앙화라는 핵심 가치에 오히려 방해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폐쇄 조치로 채굴장은 미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세계 곳곳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채굴장이 전 세계에 골고루 분산되면서 특정 국가나 세력이 네트워크를 장악하거나 과도하게 개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탈중앙화를 더욱 완벽히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채굴의 약 90%가 완료되었다. 비트코인 채굴의 연산 능력을 해시레이트라고 합니다. 채굴이 잘 이루어지면 해시레이트는 올라가고 채굴이 줄어들면 해시레이트는 내려갑니다. 중국의 규제 발표 이후 해시레이트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2021년 7월 기준으로 중국의 해시레이트는 0이 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채굴장이 짐을 쌌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해시레이트의 급락에도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끄떡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네트워크가 멈추거나 문제가 생겼다는 기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90% 가까운 비트코인이 채굴돼 시장이 유통되고 있어서 채굴자의 영향력은 점차 줄어들 겁니다. 앞으로는 채굴자보다 기관 투자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비트코인이 잘 유통되도록 ETF 등 관련 금융상품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했던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암호화폐는 물론이고 주식을 비롯한 모든 자본시장이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제 중국에 의한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채굴장 폐쇄와 거래 금지 조치는 장기적으로 호재입니다. 암호화폐의 중심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더욱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은 중국을 꺾고 세계 최대 암호화폐 채굴지로 등극했습니다. 3장 미국과의 경쟁을 피한 비트코인 전략. 비트코인의 가장 큰 리스크는 그것의 성공이다. 헤지펀드의 제왕 레이 달리오는 비트코인의 가장 큰 리스크는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이 주요 통화로 올라설 것을 두려워해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투자자가 실제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법정 화폐는 달러입니다. 달러는 미국의 법정 화폐이면서 동시에 기축통화입니다. 기축통화는 국가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로 쉽게 말해 전 세계 통화 중에서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은 달러로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습니다. 비관론자들은 암호화폐가 달러의 역할을 대체하면 달러는 존재 가치로 위협받고 결국 미국 정부가 그것을 막으려고 암호화폐를 규제할 거라고 단언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필자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다양한 각도로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화폐를 대체할 거라고 주장하고 다른 누군가는 투기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추구하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치 저장입니다. 이는 현 시점에서 꽤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산이라는 정체성을 택하면서 달러와의 경쟁을 피할 수 있으니까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최초에 구상한 비트코인의 용도는 가치 저장이 아니었습니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 간에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전자화폐였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으로 무게 중심을 옮긴 건 각국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계속 늘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이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산의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많은 투자자가 적절한 투자처를 찾다가 비트코인이라는 보물섬을 발견한 것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경쟁 상대를 굳이 꼽자면 금입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며 최고의 대체 자산 혹은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받습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한정된 발행량 덕분에 인플레이션 해지 용도에 최적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에서도 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해킹도 당한 적이 없습니다. CBDC가 발행되어도 비트코인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CBDC는 종이돈을 디지털로 옮긴 개념이지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발행량이 고정된 자산입니다. CBDC는 종이돈보다 손쉽게 발행할 수 있고 발행량이 늘어나면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희소성으로 인해 가치가 더욱 상승합니다. 이보다 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CBDC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CBDC를 사용할 때 개인정보를 넣어야 하는데 정부는 그 정보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돈을 사용했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산이 많을수록 CBDC에 대한 반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탈중앙화 자산입니다. 과연 사람들은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게 될까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해서 화폐의 기능을 상실하는 건 아닙니다. 화폐에는 세 가지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교환 매매의 기능, 가치 척도의 기능, 가치 저장의 기능입니다. 물론 향후 비트코인의 활용성은 점점 넓어질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입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을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하는 기술입니다. 비트코인은 차츰 실생활 속에 녹아들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역시 달러와는 정체성이 전혀 다릅니다. 이더리움은 디지털 원유라고 불립니다. 원유는 무언가를 움직이는 동력원이죠.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고 그 위에서 여러 혁신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새로운 인터넷을 탄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 화폐 혁명은 1, 2년 안에 끝나지 않습니다. 5년, 10년 그 이상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동안 부의 이동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미리 알아보고 투자하고 꾸준히 기다리면 됩니다. 물론 시장은 계속해서 암호화폐의 가치를 검증할 겁니다. 특히 기득권은 변화를 반기지 않아서 암호화폐의 존재를 의심하고 까다로운 시험대 위에 세울 겁니다. 암호화폐는 시험대를 하나 둘 통과하면서 점차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득권의 생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0년에서 150년 가까이 미국 시장의 가장 주류였던 전통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뱅크 등이 비트코인 관련 상품을 출시하거나 관련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암호화폐에 가장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던 JP모건의 변화가 극적입니다. JP모건은 비트코인이 14만 6천 달러, 하나 약 1억 7,200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기관 고객과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비트코인 패시브 펀드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티뱅크에서 유출된 보고서에는 비트코인은 21세기 금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에도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그동안 진화가 가장 느렸던 금융산업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결제 서비스 기업 역시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결제 서비스 기업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은 위기에 가깝습니다. 블록체인이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나 결제 수수료로 돈을 버는 중개기업은 존재 위협을 받습니다. 하지만 스퀘어, 페이팔, 비자, 마스터카드 등의 기업은 암호화폐 결제가 가능한 생태계를 구성하려 하고 있고 운영 중인 애플리케이션으로 암호화폐를 매매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암호화폐와의 동행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코드인 암호화폐는 실체가 없다. 따라서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없다. 암호화폐 비관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실체가 없는 건 비단 암호화폐뿐만이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으로 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 계좌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동하는 건 실제 돈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카드를 결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숫자의 이동에는 과연 어떤 실체가 있을까요? 우리는 숫자가 오르내렸다는 걸 인지할 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화폐라고 믿는 종이돈을 보겠습니다. 종이돈은 그림과 도장이 인쇄된 종이에 불과한데 왜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는 사람들이 화폐를 발급한 국가와 중앙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찍어냈기 때문에 모두가 돈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탈중앙화를 핵심 가치로 하는 비트코인은 탄생할 때부터 정부나 금융기관을 배제했습니다. 대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참여자들이 그 역할을 대체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의 신뢰와 참여가 비트코인의 핵심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는 꾸준히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천문학적인 가치 상승이 있었습니다. 2009년 1 비트코인은 0.000994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6만 달러 부근에서 거래되었습니다. 거의 6천만 배가 올랐습니다. 테슬라의 대표이사인 일론 머스크나 스퀘어, 트위터의 대표이사 잭 도시 같은 인물도 비트코인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부적절한 트윗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을 유발했다며 원망합니다. 개발자들이 장난으로 만든 도지코인의 가격을 폭등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단기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미래 산업을 대표하는 인물이 암호화폐를 지지할수록 대중의 관심은 높아집니다. 언론이 그 발언을 대서특필하면 대중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페이지 51에서 52.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한 명인 워런 버핏은 젊은 시절부터 평생 투자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부의 무려 90% 이상을 65세 이후에 이룬 것이라고 합니다. 장기 투자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배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기와 단기를 적절히 배분해서 가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다만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장기의 비중이 높아야 하고 단기는 10에서 20% 정도로 하는 게 적합하다고 봅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로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분할 매매로 접근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시장의 변동성을 이기는 사실상 유일한 무기는 마켓 타이밍이 아닌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입니다. 분할 매매로 평균 단가를 낮추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99에서 100. 시가총액이 낮다는 건 자금 유입이 적고 투자자 사이에서 인기가 적은 코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낮다고 무조건 나쁜 코인은 아닙니다. 기술력과 성장성은 있지만 아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코인을 저평가되었다고 합니다. 저평가된 코인이 향후 가치가 증명되면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100배 오를 암호화폐도 저평가된 프로젝트에서 발굴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가총액이 높은 코인은 그 자체만으로도 투자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에 투자할 때는 훨씬 더 많은 공부와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평가된 코인을 찾기 위해서는 비슷한 프로젝트끼리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고 진행 상황과 성과도 비슷한데 시가총액이 낮다면 투자 대상 리스트에 넣고 프로젝트를 깊이 있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은 세력에 의해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합니다. 그런 코인에 무모하게 올라타는 건 대부분 초보 투자자입니다. 가장 위험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124. 이더리움은 암호화폐이자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이용자가 많은 플랫폼입니다. 동시에 전 세계를 연결하는 컴퓨터이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 비트코인 같은 결제 및 거래용 코인을 제외하면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이더리움을 토대로 태어났거나 이더리움 위에서 움직인다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의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페이지 230. 기술적 분석은 단기 투자자에게 유용합니다. 그렇다고 장기 투자자에게 차트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지점에서 매매해서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요. 아무리 좋은 코인이라도 적절하지 못한 타이밍에 매입하면 플러스 수익으로 전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차트만으로 매매 여부를 완벽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가격의 움직임만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 패턴을 읽는데 집중합니다. 암호화폐의 내재적, 기술적 가치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자산이든 장기적으로는 가치에 수렴합니다. 차트를 누군가 일부러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과거 패턴이 반드시 미래에 똑같이 나타나리란 법도 없습니다. 차트를 활용한 매매는 언제든 반대의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암호화폐의 가치 분석과 함께 활용하면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